자, 스피커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은 여기 유닛의 주파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음 특성을 제가 볼 텐데요. 이게 지금 유닛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냥 스피커 그 자체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기 좀 연결해가지고 앰프에서 신호가 나오고 이 마이크로폰 떼 있는데 원래는 이 무향실 같은 데 해가지고 정면에 놓고 하는데 이 제가 이렇게 마이크 유닛을 가까이 대서 한 이유는 얘 갖고 나는 이음까지 특성을 측정할 때는 외부 소음이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되면 좋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니어필드 메저먼트, 근거리 음정 측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실제로 근거리 음정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청음 특성까지 본다고 하면 1m 이상 떨어진 무형실에서 이렇게 원거리 음정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소개 차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여기 앰프를 구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듀서 인터페이스에 가서 앰프 1번을 구동을 시키고요. 한 채널만 사용할 거니까 한 개로만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도 이제 마이크로폰을 사용할 거니까 트랜스듀서 인터페이스에 가서요. 마이크를 1번으로 하고 어쿠스틱을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 이제 어쿠스틱을 측정을 안 하면요. 이게 보면 볼트 RMS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쿠스틱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DBSPL 있잖아요. 음악 사운드 프레셔 레벨로 이제 시발이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게 뭐 지금 29dB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값은 지금 맞지 않은 값입니다. 왜 안 맞냐 그러면 일단 마이크로폰을 일단 켜줘야 되겠죠. 72.8 넣어줍니다.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70, 84, 85 이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값도 정확하게 하려면 일단은 마이크로폰을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마이크로폰 캘리브레이션 이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마이크로폰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폰 캘리브레이션이 뭐냐고 하면 지금 이 장비는 여기서 이 마이크로폰으로 들어오는 전압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전압을 가지고 그냥 뿌려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음압이 얼마가 나올 때 얘가 전압이 몇 볼트가 나오는지에 대한 지금 기준값은 없어요. 그걸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전기하고 음향 변환기에 이제 감도관계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1파스칼이 들어올 때 몇 미리볼트를 낮아줄 건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이 장치 안에. 1파스칼이라는 말은 94dB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갖다가 정하는 기계가 뭐냐고 하면 바로 마이크로폰 캘리브레이터라는 건데요. 여기서도 보면 캘리브레이터라고 떠있죠. 그렇죠?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저는 지금 피스톤폰으로 되어 있는 캘리브레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라슨 데이비스에서 나온 건데 이 녀석은 251Hz를 무조건 114dB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주면 아마 소리가 아마 들릴 건데요. 웅 하고 들리시죠? 그렇죠? 얘가 이제 얘는 무조건 이 마이크로폰에다 꽂으면 114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실제 여기서 114가 나오면 교정이 정확히 됐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고요. 자, 여기 보시면 114가 안 나오죠. 126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제대로 캘리브레이션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시키는 대로 251Hz를 넣어주고요. 251Hz를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114가 나온다. 뭐 했을 때 이게 캘리브레이션 버튼을 눌러주면요. 지금은 그냥 디폴트로 10mV/파스칼이죠. 1파스칼이 들어오면 10mV를 나타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해줘보면 43.9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밑에 보니까 114가 딱 맞죠. 그러면 지금은 정확하게 여기에 이제부터는 이 마이크로폰 들어오는 요 값이 114 이 값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 모르겠죠. 이게 만약에 없으면 요 마이크로폰을 살 때 있잖아요. 스펙시트에 보면 자기가 감도를 알려주는데 일단 그걸 믿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제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날 환경의 기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이 정압도 있잖아요. 오늘의 기압이 있잖아요. 그것도 음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통 한 0.몇 데시벨은 그냥 바뀔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값을 알려면 반드시 캘리브레이터가 필요하다 하는 걸 알겠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노이즈 레벨은 기계가 있다 보니까
한 50dB 정도는 지금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다 지금 주파수 분석이 지금 현재 노이즈 상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좀 그냥 반복 측정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알 수가 있죠. 신호 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드 매저먼트에서요. 애드 매저먼트에서 이제 어쿠스틱 리스폰스 측정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얘가 나왔는데요. 20에서 2만 Hz까지 한 1V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1V를 넣어주고 길이를 약 한 1초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임펄스 응답이 나왔죠. 임펄스 응답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이 윈도우를 제가 자동으로 오토로 하거든요. 저는 자화감 분석을 위해서 이걸 끄고요. 그러면 여기서 있는 거 앞에 너무 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해서 보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재미있는 거는 이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가다가 여기서 한번 뜨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어디서 반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당연히 반사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런 반사가 있는 건데 이걸 좀 정확하게 보려면 여기서 보면 에너지 타임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이제 에너지 타임 커브는 제곱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크기가 어떻게 줄어들지 안 줄지 보는 건데요. 이 보면 자세히 보면요. 아까 여기서 반사가 있으니까 쭉 줄어들다가 반사가 먼저 하니까 툭 튀어나오는 게 있죠, 그렇죠? 1차 반사, 뭐 2차 반사,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주파수 특성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스피커의 주파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이게 지금 박스가 없으니까 점이 안 나오죠. 박스가 있다고 하면 점이 나올 텐데, 이렇게 돼가지고 인사를 알 수가 있고, 근데 내가 지금 이 반사 역량, 요걸 갖다가 없애주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윈도우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여기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여기서 이제 깨끗하게 나오죠. 근데 100Hz 밑을 못 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00Hz 있다고 하면 좀 넓게 이렇게 봐가지고 근데 이게 찌글찌글하죠. 이제는 30Hz부터 볼 수는 있는데 이 찌글찌글한 거는 반사 때문에 이런 거고요. 반사가 서로 중첩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간섭이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고주파수 특성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 이건 원래 갖고 있는 특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즈는 인풋 아웃풋 페이즈, 입력 대비 출력의 페이즈를 보는 건데요. 이건 인풋 아웃풋 페이즈는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무식인지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페이지를 주파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그룹 딜레이가 나오죠. 그룹 딜레이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스피커가 여기서 음이 시작해서 출발해가지고 임펄스를 막 내준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이크로폰에는 전 대역이 똑같은 시간에 도달할, 그쵸? 1초에 340m/s 날아가니까 도달할 것 같은데 스피커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공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도달할 때 보면 시간이 좀 달라요. 저희 말해서 출발 자체가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위상에 대한 왜곡으로 보여주는데요. 그걸 보고 싶으니까 그룹 딜레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딜레이를 보니까 이렇게 위에 건조 약간 에러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저주파수로 갈수록 여기는 이제 거의 출발 시점이 도달 시점이 거의 비슷하죠. 좀 확대를 해가지고 보면 거의 여기서 비슷하게 도달하는 데 반해서 저주파수 쪽 공진 주파수가 65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커지죠. 다른 말로 하면 딜레이 타임이 1.5ms 뒤, 2ms 뒤, 2.5ms, 3ms 뒤에 이 마이크로폰에 도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아까 이게 페이지에서도 보여줬는데 이 페이지를 주파수로 미분을 해주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왜곡을 보는 건데요. 이게 아까 주파수 특성이었죠. 주파수 특성이었는데 이게 이제 2차 하모닉,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색깔이 똑같으니까 좀 그렇다고 하면 에이씨 다르게 보이죠. 이게 2차 하모닉이고요. 3차 하모닉은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면 2차 하모닉이라면은 내가 분명히 200Hz를 넣어줬는데 2차 하모닉은 이게 2차 하모닉이죠. 이게 지금 200을 넣었는데 400이 여기 나왔다는 얘기예요. 얼만큼? 200이 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칸이 10dB이니까 10, 20, 30, 40, 50, 한 60dB 아래. 그러면 퍼센트로 한 0.1% 정도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1kg를 넣어줬는데 얘 같은 경우 2kg가 있는 거예요. 여 밑에. 알 수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3차 배곡이 더 크죠. 이거는 내가 1kg 넣어줬는데 지금 3kg가 내주고 있다는 얘기고, 200Hz 넣어주면 600Hz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왜곡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3차 왜곡이 여기서 심하다는 말은 여기서 분명히 3차는 다음에 교수님한테 물어보셔야 아시겠지만 위아래가 대칭인 왜곡이에요. 비대칭인 왜곡이 이제 짝수차로 가고요. 대칭인 왜곡이 이제 홀수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지금 위아래가 뭐 운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가 더 익스팬드 되거나 아니면 더 컴프레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운동을 할 때. 근데 이거는 익스팬드가 된지 컴프레스 된지는 모르겠지만 컴프레스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뭔가가 이 주파수 대에서 잘 운동을 잘 못하는 거죠. 예, 그런 왜곡들이 좀 많이 좀 있다는 거고, 이거는 그냥 토탈은 뭐 2차부터 한 5차까지를 다 이렇게 해서 본 거예요. 토탈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3차 왜곡이 거의 주도적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전체 왜곡에서 2차 왜곡은 요 밑에 있는데 지금 이게 얘가 토탈 왜곡이지 않습니까? 토탈 왜곡 내가 블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굵게 해가지고 한번 보면요, 이 토탈 왜곡이 거의 지금 이게 지금 이 3차 왜곡이 지금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얘는 지금 3차 왜곡이 요 스피커 특성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이제 뭐 레이저 분석기 이런 걸 가지고 운동을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범위를 벗어나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 특성이 왜곡 특성을 어느 정도 보게 됐고요. 다음은 이제 이형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 특성이라는 말은 여기 크레스트 팩터라는 개념일까요? 이형 특성은 일반적으로 러브 앤 버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러브 앤 버즈. 러빙이라는 말은 어디다 긁힌다는 얘기죠. 뭔가가 어디 긁혀 있는 거지. 긁히면 안 되겠죠. 버징이라는 말은 어딘가 떨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게 뭐 스피커라는 게 이 본드 칠이 많이 돼, 뭐 붙어야 서로 결합이 된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본드가 약하게 어느 한 본드가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올라갈 때는 떨어졌다 밑으로 툭툭 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올라갈 뜨고 치고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나는 이런 게 있다겠죠. 근데 이게 생각만 소리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더럽게 들립니다. 이거는 설계의 결함이 아니고 생산할 때 뭔가가 생산이 잘못된 거죠. 러브 앤 버즈는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음 들렸다 그러면 차 자체를 리콜 해줘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굉장히 섬세하게 봐야 되거든요. 오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러브 앤 버즈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레스트 팩터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있고요, 피크 레시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러브 앤 버즈 같은 경우는 뭔가 움직일 때 뭔가 뭐 이물질이 낀다 해가지고 뭐 띡 이렇게 사인파가 나오는데, 사인파에서 뭐 틱 끼는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드럽게 움직이는 데서 뭔가 갑자기 뭔가 임펄시브한 뭔가 탁 끼는 겁니다. 지금. 아니 밑을 친다고 하면 탁탁탁 치면 그것도 임펄시브한 거죠. 그렇죠? 주기적으로 임펄시브한 것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쪽에도 주기적으로 함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보통 이음이 생기면 대부분 다 고주파 있잖아요. 아까 우리 THD 볼 때는 아까 2차, 3차, 4차, 5차까지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 이음이 끼면 재밌는 것도 10차 이상. 예를 들면 100Hz를 넣어주면 1kg 이상에서 있잖아요. 쫙 이렇게 나옵니다. 1000, 1100, 1200, 1300 이렇게 해가지고 2000인데까지. 그래서 이게 어쩌면 20차 이상? 10차 이상의 하모닉스가 있는 양을 보면
얘의 이음의 유무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에 대한 에너지를 본 게, 그러니까 20차 이상, 여기 보면 하이패스 팩터라 그래가지고 20차 이상을 보는 거예요. 20차 이상의 에너지 양이 피크 레시오인데, 이 에너지 양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이제 요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피크 레시오고, 그 다음에는 크레스트 팩터라는 게 뭐냐고 하면, 그 20차 이상이 되는 에너지를 다시 인버스 웹트를 해가지고, 시간축으로 가져와가지고, 시간축으로 갔을 때, 피크 대기 RMS 양의 요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크레스트 팩터가, 지금 여기, 현재로서는 13 요 정도 나왔죠. 그렇죠? 지금 이게 완벽한 모형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 13 요 정도 사이 나오는데요. 이 정도 나오고, 피크 레시오도 지금 보면 저주파수 가면 조금 높긴 하지만 마이너스 40 이하를 이렇게 거의 다 가리키고 있죠. 보면 피크 레시오는 이거 보면 마이너스 40 이하, 이렇게 소위 말해서 1% 이하를 나온다는 얘기고, 크레스트 팩터 같은 경우는 10에서 12 요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제가 한번 이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음을 뭘 하냐, 이렇게 그냥 조그만 이게 설탕가루인데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들어보면 잘 안 들리거든요. 이런 게 있다고 보면 소위 먼지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요걸 낸 상태에서 어펜트를 시키고요. 이제 크레스트 팩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엉망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크 레시오도 어떻게 되는지 보면 막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아까 있자면 20차 이상 예를 들면 100Hz다 그러면 2kHz 이상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2kg 2100, 2200, 2300, 2400, 2500 그에서 보는 거고. 그래서 다시 이걸 풀어서 이제 없애버리고 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 그대로 돌아오죠. 한 번 더 재현이 되는지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막 뜨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뜨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생산 라인에서 이렇게 이음 테스트는 지금 누가 하냐고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는 공원들 있잖아요. 공원들이 막 들어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주 미칠 노릇인 거죠. 딴 생각하고 듣고 있다 보면 당연히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음을 찾아서 이렇게 내는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점은 이게 그 현장이 생산하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렇죠? 음악도 틀고 노래도 나오고 쿵쾅쿵쾅 소리도 날 거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도 이 마이크로폰이 이 스피커 유닛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유닛에 가까이 잰다. 왜냐면 가까이 재면 SNR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바깥에 있는 노이즈부에서 이게 크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이음을 잴 때는 최대한 가까이 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들은 이 마이크로폰 여기도 하나 재고 있잖아요. 또 앰비언스를 재는 마이크로폰 있잖아요. 이게 한 두 개를 달아놔요. 두 개를 달아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파필드에서 들어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폰이나 이 마이크로폰이나 똑같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거의 비슷한 에너지로. 그렇죠? 만약에 그런 노이즈가 들어오면 얘가 그거는 앰비언스 노이즈 해가지고 제가 다시 걸러내고 새로 한번 더 잽니다. 앰비언스 노이즈가 크게 들어올 때는. 그런데 이 마이크로폰에서는 크게 들어오지만 여기서는 작게 들어오는 노이즈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당연히 여기서 나왔겠지. 그렇죠? 그럼 그때는 얘가 취하고 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어필드 마이크로폰 설치해주고 파필드에서 마이크로폰 하나, 앰비언스 마이크로폰 두 개 달아서 들어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인 건지 여기서 나는 소리인지를 제가 판단을 해서 여기 나는 소음이면 패스페일로 제가 해주고요. 여기 나는 소음이면 제가 한 번 더 측정을 해주는 이런 루틴을 가지고 공장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서 계속 측정을 해가지고 패스면 이쪽 라인으로 가고 페일은 이쪽 라인으로 오고 이렇게 지금 공장에서는 그렇게 다 하는 건 아니고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영향 측정을 해가지고 한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해 가지고 유선 측정, 무선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